자, 1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판승철님, 이상훈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왔습니다. 아니, 그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미지요? 네, 이미지. 네. 그러니까 왜냐면 판승철님 나오면 저희 뭐 그 대화창에도 간혹 나오는데 네. 노래 불러라. 노래 불러요? 노래 불러라. 오늘은 안 나왔는데 진짜 자주 나옵니다. 판승철님 노래 듣고 싶다.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네. 제가 멋지게 한번 우리 약속 한번 잡아보죠. 날짜 한번 뽑아보세요. 날짜 한번 뽑아보죠. 자, 좋습니다. 이제 그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먼저 미국 시장 볼까요? 예. 그 이제 수요일 시장은 S&P 500이 1.1%, 네. 나스닥은 1.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을 저점으로 해서 나스닥은 4.25% 상승한 거고요. S&P 500은 2.32% 상승한 겁니다. 시장이 뭐 51선도 깨고 막 이제 갑자기 좀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이제 분위기가 보이는데요. 이제 원인은 역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낙폭이 이제 뭐 애플을 비롯해서 빅테크들이 10에서 15%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요게 메인이 아니고요. 예? 실제 메인은 뭐냐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19% 3%대 급락을 합니다. 이거죠? 예,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죠? 사실은.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네네. 밑에 보면 서비스 PMI가 51이 나왔어요. 네. 서비스 PMI가 그동안 6개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예상이 52.3이었는데 51이 나왔고 6개월 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PMI도 47, 예상이 49.3이었거든요. 두 달 연속 하락입니다. 네. 그리고 종합 PMI도 50.4, 50 겨우 이제 턱걸이 하는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예상이 52였는데 역시 50.4로 PMI 예상치 및 전월치를 일제히 하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싣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경제 활동 선행 지표가 꺾이고 있는 게 보이죠. PMI가 선행 지표잖아요. 그쵸. 주식 가격과 네. PMI는 다 선행 지표인데 이 선행 지표가 꺾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채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시장에. 네네. 그래서 3%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채권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있었으니까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의 네. 매수인 그렇죠. 거죠. 예, 그동안 그쵸. 이제 공매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공매도한 거에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위기감이 좀 누그러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패드와치가 9월 21일 금리 동결 확률을 88%로 복귀시켰어요. 네. 지난주만 해도 막 이제 80까지 내려오고 이랬었잖아요. 이게 다시 88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고요. 결국 잘 나왔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서 아무도 엔비디아 그만 좀 하래요. 하루 종일 3%든 뭐든 다 하루 종일 지겨워 죽겠다. 참.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하세요. 저는 이제 좀 자중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4주 내내 엔비디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예. 네, 그건 그런데 제가 지나치게 많이 해서. 예. 그니까요. 참, 좋습니다. 엔비디아 말고 그러면 저희 그거 할까요? 잭슨홀 미팅? 저는 이게 잭슨홀 미팅이요. 이게 사실 지금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이번에.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잭슨홀 미팅은 별거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뭐가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행을 잘 하시네요. 2003년 이후 18차례 잭슨홀 중에서 당일 하락한 사례는 6번밖에 없었어요. 네네. 심지어 평균으로 0.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하락한 사례는 3번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별게 아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않았던 게 거죠. 과거의 네. 통계였었고 그런데 근데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가 식어가는 지금 네.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근거라든지 금리 인하 시기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것 같다라는 시장 의견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닉 티머라우스 기자가 네. 이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작년 6월에
FOMC 직전에 연준이 75bp 인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란 요 기사로 기준금리 전망을 전환시켰던 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분 얘기를 아무래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3일 전에 기사를 냈어요.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가 지났을 수도 있는 이유라는 기사를 썼어요. 제목부터 후덜덜하죠. 네.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를 아니 자기가 파월도 아닌데 자기가 선언을 했어요. 네.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의견의 무게를 두고 기사를 작성합니다. 읽어보면 이제 중립금리라는 게 경제 성장을 자극하지도 않고 제한하지도 않는 금리. 네. 그냥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에 둘 수 있는 네.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연준 위원들은 2.5에서 3%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2.5가 중간값이에요. 그 어제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럼 중립금리 누가 정했냐? 중립금리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뭐 네. 누굽니까? 뉴질랜드였나? 뉴질랜드 아닌데. 어디 중앙은행에서 야 2% 아니야 그래도 전 세계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정해졌다고 막.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중립금리를 정하는 방식이요 여러 네네.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추정치의 합을 중립금리로 보기도 해요. 근데요 그러면 네. 중립금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아무래도 학술 대회니까 잭슨 홀 미팅 학술 대회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찬성 논문도 나올 거고 반대 논문도 나와서 막 서로 이제 논의를 할 텐데 네네. 그게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높아지면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런 품위 없는 표현은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 또 나왔네요.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중립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네. 블룸버그 칼럼을 썼는데요. 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에 6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기적 평균인 2에서 3%로 복귀할 것이다. 네. 채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분이 10년물 금리는 4.5까지 더 오른다. 사면 큰일 난다 니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논리가 뭐였냐면 자기는 계산할 때 중립금리를 1%, 네.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이 2.5%, 네. 기간 프리미엄을 1%로 추산했다. 네. 그러니까 다 더하면 이론 가격은 4.5%여야 맞다라고 네네.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4.5까지 왔죠. 네. 근사치까지 왔죠. 네네. 네. 그 말은 네.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맞습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뭐가 맞아요? 벌써 들어도 알아요. 딱 압니다 우리는.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채권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의 이론 가격이 그러니까 이론 금리가 올라가죠. 네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립금리가 1%로 가정을 하면 똑같은 방식에서는 장기 평균 2.5에 기간 1 더해서 4.5인데 이게 2%가 되면 5.5가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는 게 중립금리가 되는 거죠. 올라가면 네. 10년물 금리는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네. 네. 시장 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 말이군요. 네. 그거 봐요. 아까 제 얘기는 틀린 거잖아요. 일단 맞다고 해주는 게 상도 이상 훌륭하신 앵커님인데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좀 많이 와버렸네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근데 실질 중립금리도 중요하대요. 실질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물가 상승률을 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연준의 중립금리 중간값이 2.5%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고 PC 인플레이션 목표가가 2%니까 현재 실질 중립금리는 약 0.5%로 추정이 된대요. 이게 0.5가 오르면 1%가 되는 거고 네. 1%가 되면 채권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기사에서 보면 제가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건 맞다. 네. 근데 여전히 견고한 경제로 인해서 중립금리 자체가 지금 상승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승이 있다. 그리고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거나 인플레 하락에도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 왜 중립금리는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러면서 원인을 몇 가지 짚어요. 네. 원인을 몇 가지 짚는데 왜냐하면 5.5% 금리에도 네. 미국 경제가 장기 잠재 성장률 추정치인 2%를 넘게 성장하더라 이거예요. 네.
5.5까지 올렸는데 네. 5.5면 일반적으로 뭐 무너져야 맞는데 그쵸, 그쵸. 안 무너지더라 이거죠. 네네. 그러면 중립금리가 우리 더 높은 마음속에 거네요. 있는 건데 네.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리가 어느새 자라 있었던 거예요. 네네. 시장이 이 정도는 견디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 중립금리를 0.5% 추정했는데 정부 부채 증가로 1.5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다 이거죠. 부채가 또 늘었잖아요. 정부 네네네. 부채가. 그쵸. 그러니까 또 올라 있을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채가 높아지는 거랑 부채가 높아지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 예, 되고 예.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더 금리가 높아지고. 올라지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저축했던 사람들이 은퇴 후 저축을 소비하고 있고 AI나 생산성 이런 게 올라가면서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와 있을 것이다. 경제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원인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학술적으로 여기 뭐 경제학 교실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학술적으로 우리가 분석하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아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했던 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파월이 이제 금요일 밤에 11시에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우리 막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눴고 했는데 중립금리는 좀 올라와 있는 게 타당한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잭슨홀 미팅이 저번에도 우리가 무서웠던 게 내가 살아있는 파월이 내가 살아있는 볼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이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중립금리가 진짜 좀 올라온 것 같다는 합의가 만약 합의는 아니죠. 이게 공감대가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맞는 것 같아. 중립금리 많이 올라온 것 같아라고 하면 연준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가 워낙 높아서 계속 이 고금리에 좀 안 좋은 부정적 여파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니까 그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만 되는 거냐가 첫 번째. 네. 그게 아니면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봤더니 네. 중립금리가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 네. 중립금리가 높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음. 중립금리는 어떤 이론 가격이나 이런 걸로 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합의나 컨센서스가 맞춰지면 음. 뭐 이거 실제로 더 쉬운 방법은 이런 거예요. 0.25 올려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또 올려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또 올려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경제가 충분히 튼튼하니 중립금리가 혹시 더 위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니까 0.25 한번 더 올려볼까? 그럼 더 올려서 상황 봤는데 경제가 확 무너져요. 확 무너지면 다시 낮추는 거죠. 중립금리가 밑에 있었네. 그리고 다시 낮추면 되잖아요. 연준이 그렇게 실험적으로 해요? 다 모든 거로 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가격을 알고 있으면 당장 찍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1%였는데 네네. 인플레가 막 일어나요. 그럼 이론 가격과 정확한 가격을 내가 알아요. 5% 그럼 5% 지금부터 금리 바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런 게 못하는 아니니까. 이유가 몰라요. 아무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충격을 받을지 예상외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될지 부동산은 어떻게 반응할지 금리에 제일 민감한 게 그쵸. 주식과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 있는 중립금리가 내 마음속과 여러분들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데 이거 합의점을 찾아보려니 네. 조금 올려볼까? 올려서 뭐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있어보고 보름 있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다시 낮추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경제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진짜 그 아까 뭘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파월 의장이 여기서 중립금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중립금리 자체가 높은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랑 이런 쪽은 특히 제가 예뻐하는 성장주들은 굉장히 네네. 고통스럽겠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맨날 좀 해석이 좀 바뀌어갖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잭슨홀 미팅에서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뭔가를 미래를 예측하고 재단하고 이론 가격을 산정해서 여기가 정답이야 이게 아니고요. 네네. 지그시 쳐다보는 거죠. 내 생각하고 다르게 오르네. 왜 오르지? 생각 한번 해보고 내 생각하고 다르게 떨어지네.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것 같네. 그러면 사보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 같네. 그러면 따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건 그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이제 이 매매는 이 과학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술에 가깝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트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그냥 이렇게 뭐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투자 철학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잭슨홀 미팅은 오늘 밤 11시, 그러니까 오늘 밤 11시, 그쵸? 아니죠, 내일이죠. 9시. 금요일. 오늘 목요일 아니에요? 네, 목요일. 예. 잭슨홀 미팅의 시작은 예, 오늘 예. 9시. 예, 조금 예. 전에 시작했네요. 25분 네. 전에 시작을 했고 파월 의장의 연설은 내일 우리의 시각으로 네. 내일 밤 11시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 은근히 중립금리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항상 이 인플레가 일어날 때나 네. 아니면 경제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매크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반짝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지나가고 나면 또 이런 결국은 얘기 또 아무도 안 해요. 또 실적 되겠죠. 네, 그냥 또. 실적 베이스로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산업이 될 거고. 그렇죠. 부흥하는 산업 뭐 있냐 또 하면은 그 얘기 또 할 거냐 막 이러고. 그렇죠.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근데 제가 중국 얘기도 잠깐 하려고 했는데 네. 해주세요. 주변에서 다들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엔비디아 아니면 중국 얘기니까 그만 좀 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중국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잠재적 수출 통제 대상 27개 기업에서 명단에서 제외된 게 있었잖아요. 어제 네. 나왔던 게 그게 있었고 그리고 니온 게이자이에서 일본 경제신문인데요.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등이서 중국향 반도체 수출 규제가 유예가 되거나 1년 유예가 되거나 무기한 연장 가능성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시장이 잘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국 상황은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미국이랑 친해지면 중국 주가는 오르고요. 그쵸.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떨어져요. 네네. 예. 그게 근데 어쩌면 달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대선을 지금 요즘 그 트럼프도 굉장히 활발하게 요즘에 캠페인 네네. 하고 다니던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는 친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분리해야죠. 정치와 경제는 또 분리해야 그렇긴 되죠. 하죠. 정치적으로는 네. 때리는데 경제적으로는 뭐 그 지금 아까 풀어주듯이 뭐 니네가 우리 걸 좀 사줘야 되니까 네. 니네들 반도체 좀 사가게 풀어줄게 내가 대신 너네 우리 곡물 좀 사고 알지 이렇게 눈치껏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좀 약간 희망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그 네. 27개 기업에 대해서 네네. 명단에서 제외됐고 그리고 반도체 수출 규제도 이거 뭐 보도일 뿐이지만 아직은 보도 그렇죠. 단계지만 1년 내지는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다. 이 근거는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규제가 정치적인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네요. 근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전에 네. 제가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 화면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기본적 분석과 이제 기술적 분석이 합쳐지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위에 있는 요 선이요 50일 이평입니다. 그리고 네. 요게 200일 이평이에요. 네. 제가 보면 50일 이평이 무너질 때는 항상 조심하라고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 1차적으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200일선이 무너지면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큰 상승 추세를 타고 가다가 한번 50일선이 무너떨어지면서 한번 쭉 빠져요.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일단 조금이라도 현금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이제 4일간 나왔어요. 네. 4일간 나왔는데 이 선이 이평선의 다른 이름은 지지선이기도 하지만 저항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항선에 닿으면 이게 무너질지 네. 아니면 뚫고 올라갈지 네. 이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가능성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16,000에서 요 박스권 사이에
이렇게 와서 깃발 형태를 만들든지 이게 네. 뭐 사각형이든 깃발 그럼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찌 됐든 기간 조정이라고 해도 좋고요. 요 박스권 안에 가격이 머물러 있을 확률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확률은 이 이평선을 이제 내일이 잭슨홀 미팅이잖아요. 딱 이걸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게 두 번째고 이거를 뚫고 올라서 16,000을 돌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입니다. 네네.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내일 잭슨홀 미팅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죠. 51선이. 그러면 여기서 훅 내려가면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지 네네. 아니면 확 무너질지 이걸 결정할 텐데 잭슨홀에서 금리를 올렸죠. 그럼 네네. 무너질 확률이 더 높겠죠. 아. 그러면 이 모양이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그 헤드 앤 숄더입니다. 전형적으로 이 추세가 그러니까 패턴이 바뀐 거예요. 추세가 네네. 전환되는 신호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여기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저게 저항선이 되냐 지지선이 네. 되냐는 뭐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긴 합니다만 악재가 발생하면 저항선 되는 거고 호재 맞습니다. 발생하면 지지선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이 50일 이평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네. 50일간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마음속에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원금이 되느냐 마느냐 이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이게 만약에 기간 조정이라면 요 가격이 이 안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무슨 충격이 발생하면 이렇게 폭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위를 뚫게 되면 폭등하는 형태가 나오죠. 네네. 그러면 전형적으로 뚫리는 방향으로 따라붙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잭슨홀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이렇게 저는 이거 보고 뭔가 의사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네요. 엔비디아도 좀 뭐랄까요? 어찌 됐든 시장의 한 종목이죠. 근데 그렇죠. 얘는 빠지면 네. 저는 살 거예요. 떨어져라 하고 있는데 자꾸 안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기는 한데 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알겠습니다. 폭락해라 그러고. 자, 종목 가보죠. 어느 게 지금 준비해 주신 건 많은데 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아무거나 하세요. 엔비디아는 뭐 간단하게만 할까요? 제가 봤을 때 네. 엔비디아가 이번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나쁜 게 근데 제가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QOQ로도 141%, YOY로도 171%. 그리고 전 파트 다 올랐고요. 근데 가이던스마저 기가 막힙니다. 팩트셋 기준보다도 27%가 더 높거든요. 이번에 가이던스 얼마 제시했어요? 지금 157에서 163억 달러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135억이죠. 네네. 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컨퍼런스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사실상 내년까지 물량 끝났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미 주문 다 받아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이던스가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가이던스가 정해져 맞을 확률이 있다는- 거의 100%.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떨어지기만 해라. 네네. 라는 거예요. 가이던스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출 규제가 되더라도 네. 별 영향 없을 것 같다. 그 얘기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50억 달러 자사주 매입하겠다. 뭐 이거는 뭐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당연히 좋은 얘기고. 근데 보통 성장주는 자사주 매입을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할 돈이 없는 거죠. 뭐 돈이 네.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을 자사주 해야 되니까. 매입할 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장하겠다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오후에 충격적인 걸 봤어요. 엘라자르 어드바이저스라는 데서 목표가 1,600달러. 아 정말요? 과거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자기 말이 그거예요. 과거에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400달러에서도 비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고 목표가 1,600달러. 아, 그리고 왜 그랬느냐? 지금 수준으로 가이던스 나온 걸 보면 24년 PER이 13배밖에 안 된다. 1,600달러도 보수적으로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속으로 와 얘는 세게 봐도 너무 세게 본다라는 그쵸.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 가이던스가 맞다면 이분 말대로 지금 이것도 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돼요? 비싼 거예요? 제가 추격 매수 매수하지 않는 이유. 아니에요. 저는 조금 팔아놓은 거 그 추가로 살 건데 그리고 이건 제 투자 철학이에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말에 달리는 말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는 달리는 말에 이렇게 붙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저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명인데 너무 좋은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또 줍니다.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또 네.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좋은 회사들도 많으니까 네. 그 회사들 좀 가 있다가 또 기회 주면 다시 들어가고 어차피 뭐 한 50% 이상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냈어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그 다른 기업들로의 온기 확산은 별로 없어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냉정하게 네.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AMD 정도는 알겠어요. 좀 아니요, 대표적으로 AMD가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나온 거 보면요, 이번 실적을 보면 압도적이죠. 네. 이렇게 압도적인 이유는 이거를 대체할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대체할 길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AMD에서 나온 하드웨어에서 저도 AMD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네. AMD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반대 의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좋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네. 비슷하거나 한 조건에서는 아니 어느 정도 나빠도 네. 엔비디아 걸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실 얘는 독점을 형성했어요 이미.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쿠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 얘 생태계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네네.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AMD가 그러면 뭐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서 H100을 살 거를 A100을 사는 한이 있어도 기다렸다 살까?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이거 잠깐 쓰다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활용해서 좀 쓰다가 내 거 나중에 뭐 좀 싸서 뭐 해볼까? 뭐 차라리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다른 반도체를 써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GPU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다른 뭐 지금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나 이런 데 생산하는 이런 거 말고요. 그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같이 거예요. 들어가야 예, 되니까. 그거 말고 AMD하고 지금 이제 GPU 하는 거는 사실상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네. 예, 엔비디아하고 AMD인데 주가는 엔비디아가 원체 좋으면 AMD도 당연히 그 밸류에이션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네네. 따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저기 딱 한 개만 사야 된다면 네. 딱 한 가지만 사야 된다면 엔비디아를 사는 비싸더라도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너무 좋은데 실적이 너무 좋은 이유는 독점을 할 만한 성능적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생태계든 뭐가 됐든. 예. 그러니까 이걸 사는 게 낫지. 만약에 GPU만의 이유로 AMD를 사겠다라면 저는 좀 고려민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AMD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른 게 많잖아요. 네네. CPU 측면에서라든지 그쵸. 아니면 GPU를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과 협업해서 내가 하드웨어를 대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이런 형태를 간다면 AMD는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당장 엔비디아가 비싸기 때문에 AMD를 사겠다. 난 GPU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이라면 저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넷플릭스가 이번에 7월 달에 약 260만 명이 가입했대요. 근데 이 중에 광고 기반 구독자가 23%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 근데 분기별로 가입자가 나오는데 왜 월별 가입자가 이번 나온 거예요? 예, 넷플릭스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추정하는 곳에서 안테나라는 곳에서 추정을 하다가 네네. 추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잘 나오고 있대요. 지금 7월 달이 되게 잘 나왔네.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넷플릭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단순히 비밀번호 공유 단속 때문이 아니고 네. 우리 회사는 좋은 콘텐츠가 많아서 가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뭐 그거는 아무래도 단속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단속을 했더니 이탈 안 하고 재가입을 하더라. 예, 그럼 콘텐츠가 좋았다. 뭐 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테슬라 얘기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할게요. 네네 그렇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 시운전하는 사진 오늘 올라왔고요. 네. 뭐 역대 최고의 작품이고 양산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도했고요. 제가 볼 때는 참고로 22년 포드 픽업 트럭 판매량이 약 65만 대 내외였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이 정도는 되겠죠. 지금 대기가 180만 대고 네네. 사람들이 꼭 내가 안 타더라도 요거 내가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야지 비싸게 프리미엄 받고 라는 생각 분명히 하거든요. 네네. 이게 나오기만 하면 테슬라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있었던 일들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중립금리 이야기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기억을 안고 판승철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차 온다는 뭡니까? 테슬라 막차 온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마지막 여기 탈 수 있는 기회라. 막차 온다. 막차 왔습니다. 그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자, 판승철님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